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일촉즉발 뭐 그렇게 저희가 막 했었는데 아이고 진짜.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NS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보통은 이게 뭐 자료 영상 다 이건데 이건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예. 민간인들이 피해가 생기는 상황을 매일 지금도 한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TV, 소셜 미디어 속의 참상을 보면 와 이게 21세기가 맞나 그런 생각 아마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은데요. 전쟁의 양상도 또 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요.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소셜 미디어, 우리가 뭐 SNS, 틱톡이라든지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것 통해서 전쟁의 그 참상, 실상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전 세계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정규전 외에 비정규전 그리고 이러한 이제 SNS를 활용한 심리전, 여론전 그리고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뭐 경제, 외교전 뭐 이런 것까지 망라한 것을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 개념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개 양상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벗어나고 있죠. 며칠 새에 뭐 짧게는 뭐 몇 시간도 못 버틸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지금 벌써 한 달째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이 선전을 하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군은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금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면 놀라게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지금 지난달 24일에 개전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군이 그동안 이제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동부와 남부, 그다음에 이제 북부 일부 지역에 이제 전력을 이제 집중을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놀라운 소식이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킨잘 미사일이 폭발하는 장면이라고 러시아 측에서 이제 공개한 이제 그런 영상인데 여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폭발한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러시아군이 이제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지역에 있는 지하 무기 저장고를 자기들이 이제 킨잘 미사일로 타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곳은 이제 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러시아가 또 일종의 이제 나토에 대한 경고, 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이런 경고 메시지도 보낸 걸로 이제 풀이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킨잘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슈퍼 무기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이러한 이제 극초음속 무기 중에 하나인데 핵탄두는 물론이고 재래식 탄두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이 최대 속도가 마 10에 이르고 최대 사거리가 한 2,000km 안팎에 되는 그러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보통 이제 미그 31 이나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 등에 탑재가 돼서 이제 발사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해피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 그 뭐 수식어가 무슨 뭐 게임 체인저 그리고 뭐 푸틴 대통령도 뭐 슈퍼 무기 뭐 이렇게 붙일 정도면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도 순항 미사일이죠. 이거는 이제 엔진이 계속 가동이 되는 상태로 가는 건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시속 한 8,000km 된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빠르고 사실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고속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것만으로도 뭐 지상의 요격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고
탑재기가 방공망 지역으로 안 들어가도 이제 사거리가 2,000km이기 때문에 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을 하는 게 가능하고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도 당연히 갖추고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레이더로 잡아봤자 뭐 잡히지도 않거나 잡아도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좀 부적에 가까운 현재로서는 이제 네. 그런 미사일이고요. 그 최정병기 같은 이런 킨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 하고 써도 뭐 조용히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영상도 공개하고 하여튼 킨잘 쓴 거 자체가 뭐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아니 이런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그만큼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할 예.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사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 비장의 무기로 이제 써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이미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이 교착 상태이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킨자를 썼는데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는데 정말 이걸 썼는데도 전선에 큰 변화가 없다. 전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타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대세에 큰 영향을 못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했다는 것은 이런 러시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킨자를 사용해서 어디든지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거 우리가 사용해서 여차하면 뭐 재래식이든 핵이든 달아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든 어디든 바로 때릴 수 있다. 너희들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약간 무력 시위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좀 먼 데다가 했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할 수 어디가 있다. 될지 모른다. 예,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언제 날아올지 막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여차하면 핵무기 쓸 수 있다고 지난번에 이협을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핵은 쓸 수 없는 무기가 핵무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설마 쓸까 하는데 우리가 극점성 무기도 꺼냈고 여차하면 핵카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차하면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예, 총력전으로 간다. 뭐 그런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수도 키이우와 그리고 지금 뭐 일촉즉발 상황이죠. 남부 이쪽 그 전황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막 3주가 넘어가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키이우 외곽에서 양측 간의 교전이 이제 며칠째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군 부대가 키이우 북서쪽 20km 외곽까지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르핀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건너편까지 이제 진격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강 다리도 파괴하면서 이제 저지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이 밖에도 이제 북쪽, 동쪽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군이 이 방송 시점에는 키우에 대한 전면 공격을 이미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간 현재 녹화 시점에서는 전면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이 3개국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지를 위해서 이제 키우를 비밀리에 방문해서 영상은 물론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때 이제 피압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이제 러시아가 공습을 멈추지 않았고 이 정상들 회담하는 중에도 이 폭발음이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항구 도시 이제 마리우폴이라고 요쪽. 예, 저쪽에 있는데 그쪽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긴 하죠. 지금 러시아군에 2주 넘게 포위가 돼 있고 외부와의 접촉이 아예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러시아군의 마리우폴 공격이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육지 침략이라고 말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만간 함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 시청 발표에 따르면 마리우폴 시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개에서 100개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간인 주거 지역이 80%가 파괴가 됐다는 정도니까 뭐 초토화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고 하지만 러시아군은 예상보다 강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막혀서 여전히 주요 전선에서는 교착 상태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긴 하죠. 예. 저도 오늘 그 아침 뉴스를 보고 왔는데 마리우폴 뭐 지금 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군이 통제력을 뭐 상실했다, 뭐 도시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송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상황일지 진짜 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장 막대한 민간 피해가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마리우폴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처음에는 뭐 얼마나 썼는지 뭐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막 다 쏟아붓고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초반에는 예, 그 지난달 24일 새벽에 예.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제 공식화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수도
키և뿐 아니고 동부, 북부, 남부 여러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첫날에만 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160발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된 게 최대 사거리가 600km 이상인 이스칸다르 M SS-26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튀어오르는 이른바 풀업기 등으로 해서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재래식 고폭탄 외에도 이제 핵탄두라든지 뭐 소형 자탄, 기화탄두 뭐 이런 다양한 탄두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이 미사일 외에도 이제 중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간 25일 새벽에는 러시아 기갑부대가 키우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까지 진격을 했다고 하니까 32km 사실 뭐 저희 서울하면 이제 분당 약간 그 뒤쪽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온 거 아니에요? 다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의 포위 작전이 속도를 내고 또 조만간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사실 러시아군은 초반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지휘 통제 시설이랑 공군기지 같은 이제 주요 시설들을 정밀 타격한 뒤에 무력화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러시아판 충격과 공포 작전을 펼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럼 충격과 공포가 러시아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냐면 이거 저 많이 들었던 그거 아닙니까? 충격과 공포? 맞습니다. 이 충격과 영어로 이제 shock and aw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 원래 미군이 썼던 작전이죠. 그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군이 이제 그 활용했던 그 작전 개념으로 유명해졌는데, 초기에 이 정밀 유도 미사일, 뭐 여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의 두뇌, 지휘 통제부, 그 다음에 중추신경 이런 것들을 귀 이런 거, 얘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과 이 관절도 마디마디 끊어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이라크전 개전 초기에 핵심 목표물을 향해서 엄청난 이제 폭격을 퍼부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B1, B2, B52 이런 이제 전략 폭격기들 우리 총 한 1000여 회 출격을 해서 제2단 합동직 격탄 이런 정밀주도 폭탄으로 폭격을 했고, 또 크루즈 미사일도 한 1000발 이상 이제 발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2000개 이상의 폭탄 미사일들이 활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마비를 시키는, 이 전략 중지를 방어하던 이라크군이 이제 집단으로 수항을 했고, 물론 이제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민간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표물은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200여 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하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민간인 피해가 적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러시아판 충격과 공포니까 당연히 초반에 그렇게 막 그 뭐 갖다 붓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그게 다인가요? 어떻게 했죠? 개전 3주 만에 러시아가 한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하루에 뭐 엄청난 전비를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수천억 정도 이상은 쓰고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러시아군은 이번 공세를 위해서 이제 공습 강습 부대원들을 태운 그 MIA 수송 헬기하고 MI-24 공격 헬기 이제 이런 것도 동원을 했었죠. 이제 국제 화물 공항을 습격하기 위해서 적 대공 미사일을 기만하는 그 플레어를 터뜨리며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도 됐었고요. 네. 그 MI-24는 이제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무자헤딘 반군을 상대하면서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됐던 공격 헬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무자헤딘은 12.7mm 대공포 사격도 견뎌내면서 이 강력한 무장 능력을 과시한 MI-24에다가 사탄의 마차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동원이 됐지만 MI-24가 우크라이나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피격 추락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TU-160 블랙잭 그리고 TU-22 백파이어 폭격기 이런 것들도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의 한 마을에서는 러시아군의 그 다연장 로켓포 BM-21 그라드가 불을 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강하게 때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개전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그 의도는 뚜렷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러시아판 충격과 공포 작전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게 원래 푸틴의 목표였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몇백 발 미사일도 쏘고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침공을 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 젤렌스키가 원래 사실은 이번에 완전히 재평가됐지만 초기에는 뭐 코미디언 출신이다 뭐다 해서 좀 리더십에 문제 있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내에서 젤렌스키 끌어내리고 그래서 뭐 친러시아 정부 최소한 그거를 수립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푸틴은 예상을 했을 텐데 전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결집하는 그리고 그 정황의지를 불태우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2008년 이 조지아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항복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오판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러시아군의 피해 상황은 사실은 보도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민간 군사 매체인 오릭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데이터가 비교적 뭐 정확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걸 좀 인용해 보면 개전 이제 3주째 22일차 기준으로 보면 전차의 경우는 233대, 장갑차는 351대, 헬기 32대에서 총 차량만 1,380대가 파기됐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고 이런 피해는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무기는 4배, 병력은 5배에 달한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간 러시아군의 피해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 사실 그 서방도 뭐 당연히 그 주시를 하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뭐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방이 보는 그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만에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서방을 분열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말을 했고 관련돼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가 푸틴 대통령이 진정한 유럽의 단합을 이뤄냈다. 아무도 해내지 못한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무슨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뭐 경제적 피해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뭐 참고 아니면 다른 대안 찾고 뭐 그렇죠. 그 월드컵도 못 나가고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진짜 엄청난 그 데미지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나토 회원국들은 뭐 병력을 파병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같은 이제 군사 장비를 제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접국인 동유럽에 이제 수천 명의 병력을 보내면서 확전을 방지하고 좀 무력 시위를 하고 경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역시나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개전 초기에 키이우가 함락이 되지 않고 러시아가 이제 멈춰진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을 들고 좀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또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또 영상으로 국민을 결집시키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또 무게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지난 방송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 뭐 코미디언 출신을 여러 가지 약간 좀 이렇게 현실 정치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좀 저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평가가 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좀 젤렌스키는 사실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명문의 키이우 국립경제대 법학과 출신으로 나름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1978년생이고요. 그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러시아군의 장후성을 알리고 또 자신의 건재함을 또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도 이제 보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지지 여론이 확산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1,2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상화폐 기부를 받아서 군용 장비를 구매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제 외국군을 공개 모집을 했잖아요. 외국인들을. 그래서 함께 싸워달라 이런 호소를 해서 또 뭐 여기저기서 가고 뭐 1930년대 그 스페인 내전인가 그때 이제 그쵸. 뭐 그때도 뭐 국제 뭐 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갔잖아요. 예, 뭐 해밍웨이도 갔었고 예. 그 이후로는 거의 처음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게 다시 21세기에 이런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른바 IT 의병도 모집을 하니까
전 세계 해커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민간 해커들이 러시아 사이트 공격도 하고 구경 TV 막 중단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예. 지금 상당히 러시아가 좀 어려운 사이버전에서도 밀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각종 SNS 통해서 항전의지 막 불태우고 국제 지원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호응해서 사실은 세계적인 IT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지 머스크도 스타링크라는 이 군지비성 이걸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세계적인 대기 업체들도 전쟁에 지원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모습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러시아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카운터파트는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 말고 그 외에 미 의회 지도자라고 직접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우리 화상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 거기다가 호소를 하고 있죠. 뭐 러시아 석유 군수해달라 뭐 이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정책 결정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종래 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러시아 군 자체의 어떤 뭐 문제라든가 뭐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내용들은 없을까요? 네,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대 전술단이라는 건데요. 칭찬받았던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틀리언 택티컬 그룹의 야거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지역 분쟁에 맞게 만든 특수임무 조직인데 이게 러시아가 푸틴 집권 이후에 대대적인 이제 부대 편성에 변화를 이제 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23개 보병리 전차 사단을 여단 62개 여단으로 이제 재편성을 했는데 이때 그 뒤에 이제 2014년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을 개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선보인 게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대 전술단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국도 사단 중심으로 하다가 여단의 역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많이 편제 개편을 하는데 근데 부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웬만큼 이 분야별로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보병 외에 포병, 그다음에 수송, 네. 보급, 통신 뭐 이런 것들 여러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갖춰줘야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단 정도 돼야 그래도 웬만큼 역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러시아는 그보다 엄청 규모를 줄여서 대대급으로 그런 임무를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미군도 하지 못한 시험을 한다. 그래서 뭐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한계를 많이 드러냈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대대치고는 좀 많아요.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를 기준으로 한 전차 중대가 있고 그다음에 40대의 장갑 차량을 보유한 기계화 보병 중대 그리고 화력을 지원하는 대전차 중대 또 포병 중대, 방공 중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야말로 이 전투력 위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개 대대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대지만 작죠. 근데 1개 대대만으로 지역 분쟁에 신속하게 투입돼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러시아는 판단하고 편성을 하고 투입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탁상 공론이 아니라 2014년에 나름대로 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면서요? 네. 근데 이번은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죠? 단기간 내 치고 빠지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전 그리고 이번 같은 대규모 전쟁에는 약하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확인이 된 건데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정비 및 보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되는 영상 중에 보면 러시아군이 보급이 제대로 보급을 못 받아가지고 뭐 동네 마트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모습 이런 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또 전투 식량도 뭐 7년 이상 지난 것들 예. 뭐 이런 것들 2002년이 무슨 예. 뭐 끝난 거 문제예요 이게. 뭐 10몇 년 지난 것들 이런 네. 것들도 공개가 돼서 충격을 줬는데 군대는 밥힘으로 싸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전투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급이 취약한 게 가장 큰 약점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대 전술단 병사의 3분의 2가 이제 징집병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복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전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군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이런 모습들이 러시아군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부의 경우는 보면 이제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친러시아계 주민들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급선이 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양호하게 작전을 할 수 있었지만 북부 전선에서는 이렇게 러시아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위 지원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급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푸틴이 오죽하면은 개전 13일 만에 징집병 투입은 안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러시아군이 대대전술단 이것을 재편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직결시켜서 운영하지 않으면 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은 뭐 지상전이야, 뭐 애국심, 뭐 사기, 뭐 이런 거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 제공권 관련해서는 이건 뭐 그대로 전투력이 그냥 결과로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공권을 못 장악하고 있죠? 물론 오늘의 시점까지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전쟁에서 초반에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서 공습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지상작전을 전개하는 게 뭐 당연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번에 좀 선택이 달랐죠. 개전 초기에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군 전력을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건데 러시아는 전투기 772기를 포함해서 군용기 4,200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보유량이 69기에 불과해서 뭐 10분의 1이 안 되는 전투기로만 따져도 다윗과 골리앗보다는 못한 싸움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러시아가 개전 4일 만에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우크라이나 수도를 함락할 거는 예측을 했는데 이게 다 빗나간 거고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투입한 공중 전력은 이제 수호이 35, 수호이 30, 수호이 27, 미그 29 이런 전투기들하고 러시아판 A-10 썬더볼트로 불리는 수호이 25 근접 항공 지원 공격기 그리고 수호이 34 전투 폭격기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 이제 러시아 공군 주력 전투기가 수호이 35거든요. 이제 미국의 F-15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수호이 27의 개량형인데 유명한 그 비행 중 수직으로 멈췄다가 다시 비행하는 그 코브라 기동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기동성도 뛰어나고 공중전에서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을 하는 기종이고 또 최대 400km 범위의 물체를 탐지하고 15개의 표적을 추적하면서 6개의 표적물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갖춘 그런 항공기고 게다가 이제 향상된 이제 항전 장비하고 총 8톤에 이르는 폭장량을 바탕으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인데 근데 러시아가 이 모두 다 합쳐서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띄운 항공기가 단 75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4,200대 군용기와 전투기 772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75대만을 띄운 거예요. 그리고 최신의 러시아 스텔스기인 그 수호이 57은 이제 아예 뜨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개전 후 보름이 지나도 러시아는 제공권 장악에 실패를 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여전히 영공을 지키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우크라이나 공군이 영공을 지키는 게 무슨 뭐 F-35, 뭐 F-16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독립하기 전에 구소련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실 우크라이나군 무기 체계에도 러시아군 게 많아요. 다 미그 뭐 수호이 그거예요? 전투기도 마찬가지. 예. 미그 29, 수호이 27.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호이 25 뭐 이런 러시아제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인데 이 무인기가 이 터키제입니다. 터키 TB2 바이락타르라고 터키에 수입한 건데 터키판 그레이글이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무인 공격기죠. 이거의 비유가 되는데 중고도 무인기고요. 최고 시속은 220km 그리고 작전 비행 고도는 5.5km이고요. 필요할 경우는 이제 최대 한 7km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전차의 레이더 유도 폭탄이라든지 뭐 로켓 또 소형 정밀 유도 폭탄 뭐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바이락타르가 러시아군의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 유력을 이제 발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의문점이 러시아는 사실은 이런 무인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그 A-50 메인스테이 조기용복이라든지 요격기, 전자전기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들이 활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아 저는 의구심을 제기를 하죠. 모르니까. 근데 그 답은 뭐예요? 왜 그러는 거래요, 도대체? 몇 가지 가능성은 제기가 돼요. 우선은 러시아군의 실전 태세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중요한 게 폭탄, 미사일 이런 탄약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정밀 유도무기 특히 이런 것들이 또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을 학살을 안 하면서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밀 유도무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때리려면 유도하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표적 식별 및 유도 장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부족하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그 조종사들의 이제 비행 훈련 시간이 이제 부족했다. 항공우주군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공군의 그 연평균 비행 시간이 100에서 120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미영은 보통 1년에 180에서 240시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의 이제 절반 이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훈련 시간 때문에 실전 투입도 어렵고 실전에 투입해서 그만큼 또 역량을 발휘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피하 식별이 어려워서 잘못하면 아군기 격추할 수 있는 똑같은 수호의 똑같은 미국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도 이제 제기가 되고요.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실제 개입 가능성 때문에 조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나토는 실제 전쟁 개입은 안 하겠다고 몇 번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 설득력이 높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제공권 이거 장악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좀 안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다 투입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60배라면서 차이가. 근데 왜 70여 기밖에 안 동원하고 그러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 좀 얕본 것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는 공군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개전 보름 만에 뭐 학교 202개, 병원 34개, 민가 1,500여 채가 파괴됐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서방 세계 같으면 이렇게 전쟁 못 하죠. 이렇게 민간 피해가 많이 생기도록 하면 우선 미국 국내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민간인 피해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전쟁은 못하죠. 러시아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피해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속전속결을 목표로 했겠지만 이제는 푸틴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제 결판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이 도시를 향한 어떻게 보면 무차별 살상전.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방사포. 단장로켓 같은 경우는 유도 무기가 아니니까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뭐 민간 학교, 병원 이런 것도 때릴 수 있는 건데 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 단장로켓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도가 됐지만 진공폭탄으로 알려진 열 압력탄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한 뭐 민간 피해가 생기더라도 일단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의 사기를 꺾고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다 벌써 전기 끊기죠, 난방 끊겼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식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엄청난 고생을 이미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할 걸로 보여지고 마리우폴 아까 말씀드린 지금 뭐 거의 생지옥처럼 돼가고 있다는데 거기에는 벌써 개전 3주차에 민간인만 최소 2,500명 이상이 뭐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방 세계 같으면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뭐 세계 군사력 2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그 비인도적인 이러한 이제 전쟁을 당분간 계속할 걸로 보여져서 참 우려가 됩니다. 예. 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이 있는 건데 간간히 나오는 이게 솔직히 보면 그 선을 넘는 무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더 등장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사실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런 진공폭탄 이런 것을 이제 썼다고 영국이 얘기를 했는데
진공폭탄은 원래 정식 명칭이 열압력탄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건데 사실 이제 핵폭탄도 그렇거든요. 핵폭발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충격파가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서 가운데가 진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깥으로 있던 공기들이 다시 그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충격파 다시 생기는데 약간 원리가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제 터지면은 중간이 진공이 된 다음에 그 충격파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이 되면은 공기 산소 20%를 포함한 대기가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시 폭발을 하면서 이제 충격파를 매우 뜨거운 열 충격파를 주변으로 퍼뜨리는 그런 원리인데 반경 수백 미터 이내 사람 장기까지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열과 충격을 주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폭탄은 화약이 25%, 그러니까 연료가 25%고 그다음에 산화제가 75%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잘 붙고 잘 터지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밖에서 안으로 진공으로 들어오는 그 대기에 압축되는 산소를 쓰기 때문에 산화제를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연료가 100%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이제 위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구조 때문에 폭발 시에 그 버섯구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진공 이 과정에 생기는 게 이 버섯구름이에요?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거는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강력한 대인살상 무기라고 해서. 근데 러시아군은 이제 이 무기를 쓸 때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A를 사용을 하는데 T-72 전차 차체에다가 이제 열압력탄 발사기를 얹은 형태죠. 이 TOS-1A의 원조격이었던 TOS-1M은 1999년, 2000년 이때 제2차 체첸 전쟁 때 사용이 돼가지고 그로즈니의 악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당시에 그로즈니 지역 건물에 이제 숨은 체첸 반군한테 열압력 로켓탄을 무차별적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당시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악명을 얻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 이 TOS-1이 한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포착이 된 것이고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하고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서도 TOS-1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영국 국방부에서 이제 러시아가 열압력탄을 발사했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말한 만큼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죠. 예, 거기에 또 뭐 집속탄 그 뭐 사용 뭐 이렇게 뭐 증거 이런 영상도 본 것 같은데요. 진짜 아찔합니다. 근데 푸틴은 뭐 브레이크 좀 걸 생각이 없나 봐요. 예, 현재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배려 제재가 지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찌감치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지난 10일에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죠. 보면 이제 육가급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서방 국가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고위구체도 이제 쓴 상황인데, 근데 또 한쪽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녹화 시점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아직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을 우크라이나에 설정하면 러시아 전투기나 이게 못 오지 않습니까?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들어오면 나토 전투기 들어가서 공중전을 벌이고 격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확전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일단은 그거까지는 이제 택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반대로 우리 전투기들이 뭐 작전하는까지 막지는 않으니까 더 센 수를 써야 되겠다, 뭐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그 핵카드인데요. 푸틴이 지난 1일에 이제 그런 경고를 한 위협한 직후에 핵잠수함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훈련차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는 그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을 했고 또 자포리자까지 점령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핵 위협이 단순히 엄포용이 아니고 실제로 뭐 이행할 가능성이 대해서 일부 우려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핵무기를 쓰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가능성이 낮다, 이런
평가가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만 이런 그 정말 푸틴 입장에서 계속 이 전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 경제제에 따른 효과가 러시아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 국민들도 힘들다 하고 뭐 아우성 치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정말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지금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되게 조심스럽게라도 좀 향후 어떻게 좀 되질 건지 예상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러시아가 전술 핵이라도 쓰게 되면 뭐 3차 대전은 안 일어나더라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가 국가 기능을 상실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의문이 되죠. 그래서 잘 싸우고 있지만 군사 분석가들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붕괴될 것이다. 뭐 군대의 규모 차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선에 또 새로운 군사력을 계속 보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평화 협상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로 이제 득실을 또 따지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서방 관련 주변국들 합쳐가지고 좀 휴전을 위한 서로 뭐 어떻게 전쟁을 멈추려면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출구 전략을 지금 봐야지 이제 그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게 푸틴은 푸틴 나름대로 자기 또 체면이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좀 머리를 좀 잘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을 딱 놓고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부다페스트 협약을 통해서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이 핵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여튼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핵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포기하면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이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도 북한도 이걸 지켜보면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활용하려고 이제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우리도 대비책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방 현대화를 담당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플로로바 전 국방 차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늘 주변을 둘러보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한국 사람들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정말 조속히 이 전쟁이 좀 중단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이 주는 교훈 어떤 것을 찾으면 좋을까요?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뭐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도 여기가 이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전쟁 양상이 변한 거.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들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 그냥 뉴스로 들어도 감이 잘 안 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서 우리가 이입을 한다는 거죠 상황이 이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일종의 그 하이브리드 전의 그 양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큰 변화 같고요. 옛날 같이 쉽게 막 학살을 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식의 그런 전쟁은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좀 약자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뭐 카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아무리 첨단 무기 발전한 현대전에서도 역시 정신력은 중요하다. 뭐 클라우지피치는 전쟁을 뭐 정신적인 것과 비정신적인 나눠봤을 때 정신적인 게 뭐 4분의 3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약간 그거는 만고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 체제인데 이런 동맹이 없으면 정말 유사시에 같이 싸워줄 동맹이 없으면 매우 어려운 이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의 비밀병기라고도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번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뒤에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다음 할 때는 전쟁 끝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주제 바꿔 이런 거. 쉽지 않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길 기원해야죠. 네, 모두가 아마 전 세계가 바랄 것 같아요.